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윤태윤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또 격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무산과 이 선거제 개편 지연 등을 비판을 하면서 편하게 말 바꿔도 되는 민주당에 갈 걸 그랬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은 야당 흉보는 게 일이냐며 맞받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갈팡질팡 전당원 투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전당원 투표안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당내 반발에 또다시 고심에 빠졌습니다. 지도부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늦어도 주말 안에는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미애 유승민 활용법입니다. 민주당이 추미애 전 장관을 동작을 또는 송파갑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의 수도권 출마를 포함한 총선 역할론을 두고 고심 중인데요. 여야 내부에선 중량감 있는 두 후보의 전략 공천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낙준, 헤어질 결심입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쳐질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미래당엔 통합 불가한 인사가 있어 이를 전달했다며 양해가 안 되는 지점을 전달해도 뒤에서 다른 말만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이미 홀로 서기를 결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선택적 침묵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야당은 같은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 판결에 침묵했고 여당도 고발사주 의혹의 손중성 차장검사 판결에 입장을 내지 않고 상대편에 대한 공세만 이어가 여야 모두 선택적 침묵을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호주 꺾고 4강으로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나라가 내일 오전 0시 30분 호주와 8강전을 치릅니다. 당시 막내로 참가했다가 지금은 주장이 된 손흥민 선수는 9년 전 호주와의 결승전에서 패배한 아픔을 서록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면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안을 거부한 것을 꼬집었다고 하더군요. 네, 사실 오늘 알려진 한동훈 위원장 공식 일정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엔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혹시 브리핑이 있을 건 아니냐라는 이제 그 관측들이 있었는데 한 위원장은요,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장장 15분이 넘게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협상이 좌초된 것에 민주당 책임론을 지적을 한 건데요.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민주당도 충분히 알 것이라면서 이 민주당도 유예하고 싶을 것이다. 많은 서민이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음에도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민주당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의총에서도 관철을 못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민주당의 누구와 정치를 해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민주당도 충분히 알 겁니다. 민주당도 이거 유예하고 싶을걸요? 지금 많은 그 서민들이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유예하고 싶을 겁니다. 명분이 필요했겠죠. 저희는 명분을 드리는 것이고요. 노동자를 위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52만 사업자들은 사회적 강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격차를 인정하는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취지에는 민주당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개정안에는 야당의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야당 의총에서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영세 사업주 상당수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 줄도 모를 뿐더러 준비가 미흡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야는 사전 준비 미흡 문제 등을 들어 지난해 연말부터 유예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이 법 적용을 유예를 하되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뒤 개청하겠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협상안은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거부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담은 중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안이 무산된 것은 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어제 이 민주당 의총에서는요, 강경파 의원들이 원칙대로 유해 수용 불가 이런 입장을 편 건데요. 이 관련해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법이 시행이 됐다는 점과 또 최근 연달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 여당의 협상안이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의원은요, 여당이 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산안청 설치에 대해서도 뭐 권한 등이 빠진 껍데기다라는 이제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이 홍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일찍 왔었으면 한 12월 말이라든지 이때 왔었으면 법 시행 전이었으면 훨씬 더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법이 시행됐는데 다시 멈추게 하는 것은 원칙이 안 맞는다는 게 우세했고요. 첫 번째 지적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이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다시 여야가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야당에서는 재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여야가 낸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공약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신도림역을 찾아서 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 여당은 약속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한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해 줬다며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해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던데 이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하고 여당은 재원을 감안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목소리와 함께 오늘 한 위원장의 목소리도 이어서 듣고 오시죠. 철도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그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우리 정부 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재원을 보면 이건 뭐 그 재원은 일본의 버블 시대 같이 일본 땅값 전부 다 미국 땅값보다 비쌌던 그 시대처럼 재원이 정말 무한정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속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천을 수반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재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 민주당 사이에서는 86 운동권 청산론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네, 그제 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86 운동권 특권 청산은 시대의 정신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한 위원장이 내세우는 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낡은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것 같다며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 운동권 청산 비판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검사 한동훈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홍준표 검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유를 한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느 한 시기 그러니까 운동권 시점에만 머물러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적인 발상이다라는 이제 취지로 비판을 한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낡은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검사 한동훈으로만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 이 어떤 변화 과정을 어떤 한 시기에 범주에 놓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대단히 부적절한 모욕적 발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변화 과정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과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더 낡은 과거 이념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는 운동권 세력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듣고 한동훈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은 더 이상 없다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거대 정당에서 몇 선씩 하는 게 이 운동권 경력 없이 가능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믿기지 않는 말을 한다면서 잘못 전해진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70여 명의 명단은 다 뭡니까 그럼?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다 운동권이 아닌 겁니까? 70여 명이라는 되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공당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몇 선씩 하는 것, 운동권 경력 없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설마 홍익표 대표가 정말 민주당에는 운동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홍익표 대표도 그렇고 전해드리면 믿기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한편 홍 원내대표는 오늘 한 위원장을 겨냥해서 존재 자체가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이런 식의 수위 높은 발언을 좀 했더군요. 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벌어진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자신을 윤 대통령의 아바타로 보는데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겠냐고 말한 바 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그때 당시 한 위원장의 발언을 꼬집으며 한 위원장의 존재 자체가 당무 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이전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위원장이 총선앞 여당을 이끌게 된 것 자체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방증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또 홍 원내대표는요, 이 여당이 내놓은 주요 정책들은 이미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이라면서 표절만 하고 실제 정책은 안 할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주 사용하는 이 특유의 쌍따옴표 이 제스처를 따라하면서 사실 네. 이거는 이제 영미권에서 인용을 할 때 쓰는 제스처이긴 한데 이걸 따라하면서 남의 정책을 표절을 하면서 인용 표시를 안 달면 정책 표절 사기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 한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홍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글쎄요. 중요한 거는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여당에 대한 비판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주로 영미권에서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또는 약간 조롱성 강조할 때, 그래서 외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제일 이걸 자주 쓰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인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의 정책을 표절하는 것은 쿼터를 안 달면 이건 정책 표절입니다. 사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바타면 그 존재 자체가 당무 개입입니다. 자, 어제 오늘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그리고 야당의 어떤 설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야당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강하게 내놓고 있는 내용들과 달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이다, 시원한 맛이 좀 사라졌다라는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황병주 기자,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한 위원장이 연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한 공세를 펼치는 것과 대조된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어제 이 큰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정권 심판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한 위원장의 전략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일보에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정권 심판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비전을 담은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당내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 해결과 선거제 결정 등 정무적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외에도 이 대표의 일주일에 두세 번꼴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근 소극적인 정책, 민생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송국권 위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좀 시원한 맛이 매력 포인트였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사라졌단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일단은 그 정치권의 모처럼 신상품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주목이 막 쏠리는 과정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같이 맞대응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권 심판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막 치고 나오는데 같이 맞받으면은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일각 보수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마치 검사 대 피고인 구도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가급적 이제 대응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피하고 있는 것이다. 좀 피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만 갈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좀 활동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해서
좀 위축된 듯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 그때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단식을 했고 또 그 이어서 또 비습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분산이 됐을 것이고 그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주 3회 재판, 네. 재판에도 이 변론에 대응을 하려면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던 차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프레임을 안 바꿔야 되니까 잠깐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재판상의 문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메시지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선거 구도를 전환시키려는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적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말릴 이유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상임위원장에서 이런 식의 어떤 논박을 벌이면서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를 만들어 온 분인데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 싸우자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굳이 거기에 일일이 논박하면서 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뭐 이미 지난주부터 저출생 대책에 대한 공약 발표라든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 대한 성격 규정 네.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 오늘부터 또 이제 전국 순회 콘서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페이스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복잡한 여러 가지 계산들이 깔려 있는 그런 행보와 어떤 발언들이 여럿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계속해서 흥미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설 명절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구리의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잠시 후 3시 이 구리 전통시장을 방문을 하는데요. 이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각종 어려움과 민생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명절 이 밥상 물가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에 이어서 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를 한 만큼 여기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자연스럽게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최근 그러니까 어제 그 비대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띄운 이 경기 남북도 분도에 대한 이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비대해졌잖아요. 지금에 갖고 있는 행정구역으로는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재편이 경기에 계시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침은 서울 편입이라는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라든가 경기분도 이게 서로 양립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경기분도론을 많이 얘기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편입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 둘 다 경기의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황병준 기자 축하난을 보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은 72번째 생일을 맞았고요. 한 위원장은 이를 축하하며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을 박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대구 달성군 사저로 보내서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당초 어제 오후엔 한 위원장이 직접 대구에 내려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거란 보도도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부인하면서 오보로 확인이 됐고요. 한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제 뜻을 전달했다면서도 이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 나를 두고 대구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니요. 아, 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나시는 이미 이 생신 선물로 저희가 제 뜻을 드디어 전달했고 덕담 듣고 왔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만날 계획이나 아니면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만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또 깜짝 방문 또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생일을 하루 앞둔 어제 축하 꽃다발과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순호 정무 1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했고 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그 선물이 이제 수령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또 오늘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생일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한 걸로 전해졌는데 네. 윤 대통령이 먼저 생신 축하드린다며 박 전 대통령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고요.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이 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북 콘서트도 언급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번에 이제 회고록을 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북 콘서트도 여신다고 들었다 이러면서 이 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북 콘서트를 통해서 국민이 대통령의 진심을 알고 이 재임 중에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자주 연락드리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찾아뵙겠다고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에는 네 분께서 잘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뒤에 이제 통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두 사람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유가족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만간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박 전 대통령의 북 콘서트가 있는데 그 북 콘서트를 기점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친박 세력이 다시 결집할 거란 그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최경환 전 의원이 경북 경산 지역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와 김재원, 조원진 전 의원 등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출마 채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의 북 콘서트 이후 친박계의 연대 움직임이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옛 친박계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은 만큼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서울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 사람과 미래 출정식에 참석하며 영입 인재들과의 전국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급작스러운 문경 화재 현장 방문 일정으로 콘서트 참석이 취소된 걸로 알려졌지만 저녁 8시경 뒤늦게 행사에 참석한 건데요.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인재 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사람과 미래 콘서트는 서울을 시작으로 4일 대전, 5일 광주, 14일 부산 등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비록 불편하고 어렵고 또 미래가 꽉 막혀 있어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맨 앞에 우리 여기 계신 12분, 이 12분을 응원하는 여러분들이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콘서트에서 자신이 당한 그 피습 사건 그것도 한번 재차 언급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을 포함한 이 정치인 테러를 윤 대통령의 이념 전쟁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어제 이제 콘서트에서도 자신이 당한 이 피습 사건을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이 문경에서 올라오는 길에 한 유튜브 방송을 받고 습격범이 범행을 연습을 했던 자국이 자신의 상처 모양과 똑같아서 끔찍했다라고 말을 한 건데 일단 이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이 유튜브 방송은요 어제 공개가 된 것으로 이 구독자 66만 명의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그 해당 유튜버는 이 방송에서 이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이 부동산 사무실 안팎에서 수백 차례 범행 예행 연습을 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이 김 씨의 사무실 벽에 남겨진 흉기 흔적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그분이 사무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칼 자국이 이렇게 벽에.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또 끔찍했던 것이 거기하고 제 상처하고 이 모양이 똑같아요. 제가 여기가 정확하게
그 각도로 흉터가 났더라고요.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생각하면 끔찍한데.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무산이 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도 다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대표는 이틀 뒤인 일요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4일은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인 새로운 미래가 중앙당 창당 대회를 통해 공식 출범하는 날이라 더욱 주목이 되고요. 또 친명 친문 간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 사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도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국권 의원님, 일단 대구 지역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 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선거 여왕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박근혜 없다. 전 대통령 이 과거의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죠. 네. 네, 더 이상 없는데 그 이유는 선거에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고 관여를 해도 과거 같은 영향력은 없다. 아하.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북콘서트를 월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한 수백 명을 초청을 했는데 정치인들은 초청장을 단 한 명도 못 받았어요. 진짜요? 네, 정치인들은 제가 아는 친박계 정치인들도 많은데 네. 정치인들은 완전히 배제를 합니다. 초청장이 필요 없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닌데 초청장이 갔어요. 아, 그래요? 갔는데 아마 뭐 입장 활동을 입장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초청을 받은 대상의 정치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 최근에도 몇 차례 본인이 정치해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총선이 다가오면 아마 유영하 변호사 정도는 또 지지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게 있었죠. 그랬겠죠. 그런데 네. 그게 영향력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과거와 달라요. 2020년 총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자필 메시지를 그때 보냈습니다. 냈습니다. 네, 보수가 다 또 단결을 해야 된다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수 정당이 참패를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을 때는 영상 메시지까지 보냈어요.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지지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결국은 유영하 변호사는 후보가 못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정치에 관여도 하지 않지만은 관여를 해도 과거와 같은 박근혜 변수 이것은 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국권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총선에서 과거의 그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때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 이런 의사가 말씀이십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긴 할 수는 없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정치인도 한 명도 없다라는 네. 부분도 취재가 된 네, 제가 부분. 제가 취재한 것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계시잖아요. 지난 석 달 새 3번을 뵀습니다. 맞습니다. 자주 통상적으로 만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또 생신을 맞아가지고 했고요. 이런 걸 보면 누군가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의사나 또 영향력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누구를 안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위험,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TK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TK의 어떤 선거 구도를 흔들려고 한다면 적극적인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늘 조심하고 유의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선거 마지막까지 제가 보기에도 적극적으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은 계속적으로 요구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골치가 아픕니다.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결정할지를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장고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민만 한다는 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오는 그 총선에 적용이 될 이 선거제 개편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뭐 전당원 투표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민주당은 사실 이 총선이 지금 코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제 회기를 놓고서 이 비례대표 선출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병립형 쪽으로,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지금 기울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 당 내에서조차 이 병립형 회기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한 약속을 정면으로 깨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 그 공약을 깨버린 것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편안을 결정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퇴보 비판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결정을 당원들에게 떠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사실상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주류인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맡기는 게 맞냐는 의문도 제기가 됐습니다. 친명계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선거제 전당원 투표를 처음 제안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투표를 하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냐며 이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게 묻는 게 뭐가 나쁜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지도부가 의총을 거쳐 의견을 모은 뒤에 국민과 당원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전당원 투표 여부를 논의하고 또 이어서 긴급 의총이 잡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든 민주당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뭐 있을 수 있는데 당장 오늘 최고위에서 상황을 보면 고민정 의원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단 말이죠. 네,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회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선거제 개편안 결정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요.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딘가에 기대려 하기보다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의총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고 정당의 대표로 지도부를 선출했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딘가에 기대려 하기보단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처럼 고민정 최고위원이 매우 강하게 비판을 내놓은 후 오전 최고위 회의에선 전당원 투표와 관련한 논의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들은 점심 약속도 기존 약속이 다 잡혀 있었을 텐데 그것들도 다 취소하고 비공개 회의로 지금 재차 이어가면서 추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서 오늘 최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권혁기 당대표 비서실 정무실장은요.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락까지 준비해가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서영고 최고위원과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 비공개 최고위 회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공개 최고위 회의 발언들이 더 나오는 대로 저희도 전해드릴 테고 아마 오후 2시쯤 되면 뭐 일부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까지 비판이 제기된 지금 상황이라 과연 전당원 투표 강행 결정까지 얼마나 빠르게 결정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야권 인사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인데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당원 투표제는 과거에 자신이 만든 것인데 이를 선거제 개편안에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선거제 그 개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원권 확대 등 전당원 이 투표제 재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지도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좀 들러리 제도로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꼭 전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겠다는 뜻이었다면서 이 전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제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당원권 확대 이거하고 취지도 맞지도 않고 재정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이거는 무슨 대표나 지도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 제도로 지금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당대표나 지도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당원들한테 떠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원들을 어떤 당권 호위대 비슷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전당원 투표가 좀 과장돼서 나간 건데요. 필요하면 하겠다고 해서 그 사무처에서 그 시스템을 좀 점검해라 한 것이 좀 과도하게 나간 거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그 안을 당원들에게 물어서 다시 한번 당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겠다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복수의 안을 갖고 그중에서 그냥 일종의 당원들의 힘을 빌어서 지도부가 책임을 떠넘기겠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황병준 기자, 지금 국민의힘이나 제3지대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 결정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겁니다. 한 위원장은 대뜸 민주당에 갈 걸 그랬다고 포문을 열었고요. 한 위원장은 말을 바꿔도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니 정치하기 편하겠다고 덧붙이면서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전당원 투표가 책임 전가 소재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우 의원은 민주당이 개딸들을 동원해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약속을 어기는 선거에 대해 이재명이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역시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대중을 동원해 권력욕을 정당화시켰던 가장 비겁한 정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과 제3지대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핵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권역별이라는 거 붙이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좀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다는 전당원 투표는 히틀러, 나치당, 모택동의 문화혁명, 한국전쟁의 인민재판에 쓰였던 독재자의 군중 동원 방식입니다. 결국은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당원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원 뒤에 숨어서 자신의 권력 욕심을 채우겠다는 최악의 기득권 정치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에도 곤란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진행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최고위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낸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과거 사례를 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김종민 의원은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미 이 전당원 투표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2020년 위성정당 창당과 2021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한 전적이 있다면서 또다시 지도부 면피용 전당원 투표로 선거제마저 퇴행으로 몰고 간다면은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심판뿐일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을 할 때나 이 보궐선거 후보 낼 때 당원 투표로 결정을 했지만 결국 큰 후폭풍에 시달렸고 지금도 떼어지지 않은 꼬리표로 남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어제 민주당이 천벌받을 짓, 못된 짓은 전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다면서 보다 강한 어조로 민주당의 과거 사례를 지적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꾸 전당원 투표 뭐 운운하던데 예. 원래 전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예요. 흔히 뭐 당권은 뭐 당원에게 있고 하는 사람들이 예. 대개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독재가 항상 하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가고 이 대의제를 무시하고 예. 이게 당원 투표해가지고 그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같은 되게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당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당원 투표를 해도 괜찮다라는 취지의 일부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천벌받을 짓이다, 못된 짓이다,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나무랐습니다. 자, 과연 과거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에 또 어떤 결과들이 있었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황병준 기자. 네, 민주당은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었는데 이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당원 투표를 통해 압도적 찬성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원인을 제공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원 당규 때문에 이 후보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역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뒤 찬성이 높다는 이유로 후보를 내 논란이 됐었는데요. 관련해 당시 당대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2021년 보궐선거에서 기존 당원을 고쳐가며 후보를 낸 것은 크나큰 실수였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당원 투표의 가능성을 놓고도 며칠째 이렇게 다소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일단 전당원 투표제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많으니까 이것을 이러면 일요일 날 모레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다가 주춤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길로 갈지 아니면은 또 다른 오해로를 찾을지 모르지만은 가는 길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답은 정해져 있다. 네, 정해져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폐지를 하고 병립식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에 저는 다 녹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병립형을 놓고 준연동형제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병립형 쪽에서 승산이 더 높다. 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는 말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준연동제를 해서 그러니까 위성 정당은 아니라도 비례대표형 정당이 막 나오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비례대표 정당 그러니까 두세 석을 노리는 정당들이 가령 뭐 조국신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야권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나중에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물론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비례대표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 하지만 그건 지역적인 문제고 그거는 뭐 불확실한 거고 그런 것을 자체하고라도 그 이재명 대표가 비례를 병립형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목적지는 비례대표용 그 병립형으로 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병립형으로 갈 것이다. 뭐 어떻게든 시간을 끌든 아니든 간에 결과는 정해져 있다. 그건 병립형일 것이다라는 게 송국권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니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미 결론을 내려져 있다는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결론을 내렸으면 이렇게 끌어오지는 않았겠죠. 지도부가 이제 결단을 했었을 것이고 아무래도 뭐 우세한 어떤 방침, 의원 전체 총이든 어떤 시기든 간에 결정을 했을 텐데 사실 내부에서도 너무 팽팽하게 계속 입장이 대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편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던 과정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또 피습으로 인한 공백도 있었고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제도 확정을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라든가 여러 절차적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전당원 투표제를 통한 의사결정이 훌륭한 제도라는 얘기를 해서 설득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상황 전당원 투표가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이 국민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지 이 제도 자체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이 방식을 통한 결정을 정당화하는 또 명분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최고위에서 할지 전당원 투표를 할지부터 어떤 제도로 갈지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할 것이고 설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의 입장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오늘 오후 2시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전당원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여의도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전당원 투표를 맡기든 병립형으로 가든 당 대표의 의중도 충분히 거기에는 반영이 됐을 겁니다.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 선거 골치가 아프죠. 전당원 투표제를 하니 많이부터 지금 아주 장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문재인 저격수로 불린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바로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친문계를 중심으로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복당 제안을 누가 했는지를 두고도
비선 정치 논란 의혹까지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앞서 이현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복당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 대표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 복당 여부를 두고 정치권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30일과 어제 이틀 연속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정성호 의원 본인이었다고 밝힌 겁니다. 정 의원은 이현주 전 의원과 통화한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통화를 하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권유했다고도 말했는데요. 이 정성호 의원은 이현주 전 의원과 10년 전 각각 원내 수석 부대표와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소통해온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은 사실 당무와 관련이 된 일인 만큼 이제 정치권에서는 당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은요, 현재 개혁미래당 통합추진위원장이죠. 이 이원욱 위원장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빗대서 당정농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당 제안을 했다고 발언을 한 정성호 의원의 발언과 또 이를 비판한 이원욱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큰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윤 연대를 위해서 통 크게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게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정성호 의원님이셨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소통해 왔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농단으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않습니까?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당무와 관련해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그리고 조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 권유하면은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당대표. 이게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같은 당정농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의 아바타인지 의심스럽고요. 그냥 윤리심판원에서 당장 조사해야 돼요, 사람. 자, 정성호 의원 지난달에도 이제 피습을 당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던 사이에 정성호 의원과 나눴던 문자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비선 정치 논란에 휩싸였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9일이죠. 당시 피습으로 입원해 있던 이 대표가 현근택 변호사 징계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될지 정 의원에게 물었고 정 의원은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이런 문자가 오간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직이 없는 정 의원이 징계를 가지고 당대표와 논의한 건 비선 정치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차 당내 논의 없이 개인적으로 이 전 의원에게 복당을 제안하고 사실상 이 대표와 이현주 전 의원 간 중간 역할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선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정 의원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고 비선 정치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당의 사선 의원으로서 당 외부에서 직언하기 힘든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고 이 대표도 그냥 참고만 하지 얘기를 한다고 들어준 적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빨리 결론 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작심 비판할 정도 아마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요, 이 이현주 전 의원을 겨냥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 인민군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가는 사람이다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 전 총장은요, 이 전 의원이 두어 달 전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북 콘서트를 같이 하고 이른바 요란을 떨더니 이 배지,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 공천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민주당과 복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민주당으로 2번 당선된 거 아니에요, 광명에서. 그러더니 어느 날 저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 침을 뱉어도 아주 태극기 부대 앞장선 의원처럼 처신을 했어요. 다시 일로 온다는 걸 보고 에레이 속으로 어떻게 일로 온다는 소리를 해.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인민군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갔다가 이러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편 이현주 전 의원은 복당 문제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당내 일각에서 돌아가며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면서 당시의 공방이 현재 진행형인 것도 아닌데
지나친 인신 공격은 정권 심판에 연합하자는 대의나 복당을 제안한 당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당내 권력 투쟁에 빌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복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현주 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민주당 측에서 복당 제안이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가서 그냥 뱉지만 될 수는 없다. 윈윈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 복당뿐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의 출마 등 역할론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복당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이제 타진이 있었고요. 어쨌든 어떤 조직에 합류를 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여할 수 있어야. 그래 저도 그래야 보람이 있고. 이거 큰 소리 치면서 가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면 가서 그냥 뺐지만 달았다 이렇게 되면 웃기잖아요.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패널 분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먼저 여쭤보죠. 민주당에서는 왜 이현주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윤석열 심판 선거라는 이번 선거의 구도를 네. 더 명확히 해주는데 유의미한 카드죠.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정 정도는. 일정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나 친여의 어떤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하는 것과 네. 민주당에 들어와서 또 비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 여론들도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지도부에서 전략적으로 다시 입당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할 만도 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에서 충분히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공개가 됐어요. 네. 그것도 특히 이현주 전 의원이 본인이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내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전 의원으로서는 그런 이제 그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뭐 지역구 선택 문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친문 쪽에서 완전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그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반윤 연대 그 차원에서 아마 이 검토가 있었던 정도였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지금 이 민주당 안의 사정을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 나가고 원칙과 상식 나가고 그 다음에 친문 진영을 향해서 일종의 공천을 앞두고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중구 성동갑에 거기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그 변호사 출신 대장동 변호사 출신 민주당 다른 그 후보를 보내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친문에 대해서 어떤 배제를 하는 이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에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이현주 전 의원을 투입하려고 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친문 쪽에서는 전체 공천 앞두고 이 반발을 하는데 친문을 결집시키는 그런 또 상황으로도 가고 있는 그 좀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또 한 명의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경 전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당초 보복 운전 논란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의 신청했는데 이것도 기각당했다면서요. 네, 먼저 이 배경 설명부터 좀 드리자면은 앞서 이 전 대변인은요, 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이 재판 중인 사실을 당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이 전 대변인이요, 그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었는데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을 대리기사를 찾았다면서 이 당의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전 대변인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리운전을 본인이 했다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틀 전에 최종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기 와서 한 2시간여 동안 이제 변호사가 질문하고 사실 확인서까지 다 작성을 했고요. 그분이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당과 의원실 모두 20차례를 전화를 해서 아무도 근데 연결이 안 됐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당통해서 저한테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당에서 결정은 안 했죠. 아직 제출은 안 했죠. 추가 서면, 그러니까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당 이신청위가 이 전 대변인에게 이 대리기사 업체로부터 내용 증명서를 받아서 좀 서류를 보완 제출해 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전 대변인이 기한 내에 이걸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이 전 대변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왜 요구한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건지 아직 이경 전 대변인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후 2시쯤에 민주당의 선거제와 관련된 속보가 나올 거라고 예고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제 결정 권한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결국 최고위에서도 전당원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겁니다. 자, 모든 권한, 선거제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겠다.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송국권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당내 다른 반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당론을 정하는 것은 지도부가 이 선택을 해서 결정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 당원들이나 뭐 다른 이 당직자들의 뜻을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당직자 뜻을 모으거나 아니면 전 당원을 뜻을 모으려고 하니 너무 이 반발이 많고 역풍이 있으니까 일단 최고 지도부에 권한을 준 건데 이렇게 되면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마 준연동형을 폐지를 하고 병립형으로 가는데 그냥 그렇게 가면은 이것도 대행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권역별을 붙여서 권역별 아마 그 병립형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역별로 조금의 다름을 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의 입장은 이재명에게 위임, 결국 의총도 열려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최고위에서 본인들이 결정하지 못한 내용, 당 대표에게 일임하겠다. 당 대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겠다.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은 반발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뭐 결국에 결정 절차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로 할지에 대한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대표 위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내일 당장이라도 민주당은 어떤 제도로 이제 가겠다라는 입장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은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시 어떤 복잡한 절차 문제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할 필요 없이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의견을 두루 듣고 조만간 빠른 시기 내에 양자 뭐 제도나 어떤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선택으로 갈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하시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했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언제쯤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국회에서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강선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설 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장경태 의원도 얘기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민주당 최고위 약속까지 점심시간까지 취소해 가면서 미뤄가면서 점심 약속까지 미뤄가면서 긴 논의를 거쳤지만 전당원 투표에 대한 결론을 오늘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내리지 못했고 결론은 당 대표에게 선거제와 관련된 모든 권한 그리고 책임도 맡기겠다라는 결론만 내린 채 지금 현재 오후 2시 3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어떤 메시지가 이 시간 이후에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지대 움직임 잠깐 살펴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과 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개혁미래당을 윤핵관에 빗대면서 비판했습니다. 한때 연대설까지 돌았지만 지금은 혹시라도 헤어질 결심한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요 어제 오전 이 전남 춘천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요 이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의 연대나 통합 가능성 이걸 이제 묻는 기자 질문에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도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이 개혁미래당에는 통합 불가한 인사가 있어 이를 전달했다면서 양해가 안 되는 지점을 전달해도 뒤에서 다른 말만 한다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앞서 이 당명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또 본인과 갈등을 빚었던 윤핵관에 빗겨서 이 이낙연 위원장 측을 이제 비판을 하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의 그 연대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개혁미래당이 제3지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거기 와서 이준석 대책위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듭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개혁미래당 측에서는 대의를 위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반응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황병윤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신경민 새로운 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속에 불 지르는 소리를 하는 게 생활화된 분이라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일일이 대꾸하면 일이 잘 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역사와 대의에 복무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가 가끔 이렇게 좀 속에 불 지르는 소리를 해요. 그건 저희 쪽에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걸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돼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일일이 대꾸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일이 잘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대의에 복무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개혁미래당에 실망감을 표출한 가운데 이낙연 위원장은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 여야를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 축하 인사에서 여야를 방탄사돈지간이라고 꼬집으며 국민께 새로운 선택을 드리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이런 노력을 날마다 모멸하고 폄훼하고 별 욕을 다한다며 서로 곱게 늙읍시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선택을 드리겠다. 새로운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날마다 모멸하고 폄훼해요. 별 욕을 다 합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로 곱게 늙읍시다. 자, 제3지대 역시 서로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함께 의견을 뜻을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켜보죠.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준석 대표의 신당과 연대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한 세미나에서 말을 한 건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면서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은 범야권의 200석 확보 가능성에 대해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주장에 이준석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서 조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조 전 장관이 범야권 200석 확보를 통한 윤 정부의 종식을 주장한 데 대해선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일 것이라면서 개혁신당이 양당의 단독 과반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캐스팅 보트를 가운데서 행사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생산성 있는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미 전역한 50대에서 70대 남성을 재입대시키자는 이른바 시니어 아미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주장했습니까? 네, 논쟁을 촉발시킨 건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입니다. 최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여성 병역 의무화 대신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이준석 대표가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주장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니어 아미를 제시한 거라고 합니다. 먼저 이 대표 공약부터 다시 듣고 오시죠.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신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 최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군복무 부담으로 저출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최 교수는 자원 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를 활용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 박이 한창인데요. 먼저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이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늙어서도 군에 가야 하느냐, 이 나이 많은 노인이 훈련을 받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일자리 없는 남성 노년층들이 환영할 만한 이야기다, 고령화 시대에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다라는 등의 이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서 이 주장에 대한 선을 좀 그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이 같은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은 이 개혁신당의 여성희망 복무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제는 시니어 아미까지 꺼낸다. 이 공공근로의 목적과 국방은 완전 다른 이야기다라고 적었고요. 그러면서 그냥 여성희망 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 아닌 대안으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